10만 명대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하면서 5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5월 고용 지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개건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조금 전 발표된 고용 동향 보셨죠? 네. 네. 20만 명대 하고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취업자 수도 상당히 괜찮았고, 네. 고용률도 높아졌고, 그리고 청년 고용이 좀 나아졌다. 뭐 전반적인 지표가 이건 정부가 우려하던 것보다는 네. 5월 고용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오늘 뭐 축구 대표 그런 정도의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네. 정부 당국자로 봐서는 네. 굉장히 안도하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곳곳에서 현장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일자리 문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원체 안 좋았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작년 2분기, 3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뭐 비교적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전반적인 고용 압박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25만, 뭐 20만 이상의 그 취업자 증가가 있긴 하지만 네. 청년 실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좀 안 좋은 뭐 징후가 그 30대, 40대 그 핵심 인력층에서 고용 사정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희망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판단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정부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뭐 개선되는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실업자 수는 좀 늘어났고 또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도 상승했고요. 또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안 좋더라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직 뭐 안도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다. 뭐 이거는 약간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늘고 취업자 수가 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커지는 거다. 취업자 수도 실업자 수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업률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선된 건 아니지만 예. 더 나빠진 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청년 실업률 나가고 예, 청년 실업률이 이제 9.9%뭐 예를 들어서 10% 밑으로 떨어지긴 네. 했는데 체감 실업률이 24% 정도 됩니다. 24%.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일자리 있으면 바로 들어가겠다. 네.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36시간 미만 취업인데 내가 추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일자리 풀타임 잡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을 포함한 광의의 어떤 그 실업자 네. 이렇게 하면 이게 100만이 넘는 거죠. 그래서 청년층들이 한 24~25% 정도가 뭐 광의의 실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 네. 그건 당국자들이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뭐 또 하나 부분이 그 3040 이른바 허리라고 불리는 네, 그 계층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예, 그 3040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성 취업자들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요즘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만 그 남성 가장의 어떤 수입으로 한 가정을 안정을 꾸려가고 그랬었는데 30대, 40대, 50대 남성 취업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줄고요. 대신 여성들은 취업이 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일자리의 성격이 예. 여성들이 가기 좋은 그런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뭐 아. 이런 분야의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예. 남성들이 많이 가는 제조업과 건설 이런 아. 쪽들은 좀 고용이 위축되기 때문에 네.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여성 취업이 활성화되는 아,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로 보면 여성 고용률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성 쪽의 어떤 고용률 개선, 취업자 증가는 전반적으로는 뭐 나쁜 경향은 아니다. 다만 이제 30대, 40대, 50대 핵심 남성 노동력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게 네. 약간 좀 걱정이죠. 참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포인트를 준 거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또 적극적인 뭐 재정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기저효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런 좀 분석이 두 필요할 가지가 것 다 있다고 봅니다. 다 있네요. 예, 예.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작년에 그 실업 예산, 고용 관련 예산이 한 19조였는데 네. 금년에 그걸 한 23조 정도로 늘렸고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 보조금 정책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인 일자리 쪽에서 뭐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이 여러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게 그 지표가 나오는 거는 정부의 그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 보조금 정책이 굉장히 과감하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채용 공제 제도 같은 것은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매칭을 해서 3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뭐 15만 가까이 이렇게 그 금년에 책정돼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채용 뭐 추가 채용 지원을 위한 이런 제도들도 한 7천억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네. 청년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용 지표 개선에 저는 실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뭐 추경 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는 좀 애가 타는 모양새인데 추경 작년에 이제 배치됐던 추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아직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지만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경기를 좀 대응하는 뭐 가장 유력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약간 하강 국면이고 퇴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완충을 하려면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하여간 좀 시장에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네. 뭐 경기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정부의 최소한의 어떤 그 책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것이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들이나 민생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어떤 정치적 공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경기 대책이라는 건 결국 단기적으로는 추경뿐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하긴 하되 예. 그것만 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나 고용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는 뭐 얼마든지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저는 뭐 경기 상황이나 고용 사정으로 볼 때 그렇게 맞는 대응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러한 고용 지표 자체도 질적으로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상 그리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팡팡 쏟아져 나와야 그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고 청년들한테도 좋은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네. 뭐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정부가 표방했던 게 경제 살리기였고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를 네. 매월 주최를 했어요. 그러긴 한데 그 정부의 그런 식의 어떤 대처라는 것이 그렇게 뭐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개선하는데 뭐 별 실적은 없었거든요. 네.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예산을 통한 재정을 통한 경기 뭐 대책이라든가 고용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지금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들이 뭐 단기 일자리 위주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추경 같은 것도 사실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최근 이제 세수 감소, 세수 호황이 좀 그렇죠. 끝났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작년까지는 뭐 추가 세수, 그러니까 세입 뭐 추가 세수 분야가 한 25조 정도 예, 좀 남았죠. 이 경우가 세금을 많이 있었거든요. 걷어서. 예. 근데 금년에는 이제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부 쪽 설명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그 원체 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기 예산 집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그렇게 뭐 재정 적자가 뭐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지금처럼. 것처럼 예, 그러지는 않을 거다. 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 부양에 좀 힘을 쏟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논쟁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뭐 40%를 할 거냐, 뭐 네. 40%를 넘길 거냐.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재정의 역할을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할 거냐 이 네. 문제인데요. 일반론적으로는 이런 때는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재정 사정이 그렇게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볼 때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위축돼 가지고 경기 하강을 이렇게 좀 그냥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어떻게 보면 그 피해나 이런 예, 것도 경기 있다. 침체나 그러니까 고용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OECD나 KDI 그리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그 학자들조차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네. 효과를 보려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만 투입하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제도개혁 이런 해야 될 숙제를 안 한다면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굉장히 허약하게 만들고 멍들게 한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하기 어려운 얘기, 뭐 구조개혁이나 노동시장 네. 제도개혁을 하다 보면 누군가 거기에 고통이 수반이 되고 양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아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 경제 정책의 어떤 신뢰도도 높아지고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기 어려운 얘기 해야 리더십이 그렇죠. 네. 예, 이게 확립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선물 주고 예쁜 얘기만 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체질을 좀 악화시키고 건강한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해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정책이고 구조개혁하고 노동시장 제도가 변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년 65세 예. 네. 전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그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 노인 인구들은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정년이 65세까지 연장이 되려면 여기에 필요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연공 서열형 뭐 임금 체계라든가 인사 관리 뭐 이런 체계를 놔두고서 65세 정년 연장한다고 그러면 기업들한테는 재앙이에요. 부담이 그렇겠죠. 되죠. 네, 예. 재앙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65세 정년 얘기를 하려면 네. 지금 같은 그런 그 시스템을, 혜택은 네. 유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어떤 기득권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 같은 게 뭐 전제가 그렇죠. 되고 뭐 예. 최소한도 임금 피크제라든가 네. 뭐 적어도 그 연공형 임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예, 네. 수정하겠다는 개편을 하는, 네. 예, 그런 거는 요구를 하면서 65세 정년 얘기를 해야 되는데 65세 정년 얘기만 딱 하니까 사람들은 기대감만 높아지지만 자기들이 65세 정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개혁 요구라든가 양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고용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임금일 테고 임금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또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최저임금 논의를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최저임금 올해는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이제 워낙 대폭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좀 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으로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그 정도로 안 좋다고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 2년 동안 29%, 3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도 투입했잖아요. 네. 일자리 지원 자금 3조 원 투자하고 그리고 뭐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보완 작업을 통해서 어느 네. 정도 이렇게 진정을 시켜놨는데 여기다가 또 뭐 10,000원 가기 위해서 예컨대 2자릿수 가까이는 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뭐 수용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한 5% 이내에서 어떻게 이내에서. 조정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조만간 또 결정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진통이 아마 예상이 되니까 동결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계나 성장률도 경영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률도 뭐 2.5%는 넘을 2.5% 전후가 될 거고 네, 물가도 있고요. 1%뭐 안팎되고 이럴 거기 때문에 3~4%선은 최소한도 갈 수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 노동계나 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이 정부 지지 그룹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치화시키고 좀 어떤 이 정부의 그 정책 기조 변화의 감자처럼 최저임금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정책들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고용 사정이 지금 사실 아슬아슬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더 충격을 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네. 이 정부 지지자들도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고용지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영기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